사실 인생 되게 짧거든요. 그럼요. 그 상가를 집중적으로 연말 연초에 다니다 보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더 드는데. 그래요? 죽일 시간이 어딨어 지금. 나는 킬링 타임이라는 말은 실은 킬링 라이프하고 똑같아요. 맞아요. 인생의 재료가 시간인데 그걸 킬을 한다라는 거는 인생을 죽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사실은. 안녕하십니까.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단골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성북 길빛도서관 단골손님 박동훈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지금 어디 뛰어오셨습니까? 오늘 하루 바쁜 하루였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네. 택시 잡아 타고 김포공항으로 달려가서 네. 6시에 공항 도착해서 네. 7시 제주행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서 11시에 하는 제주 MBC 소통의 고수라고 하는 프로그램 녹화하고요. 그리고 끝나고 이제 제작진이랑 같이 밥 먹고, 야, 내가 이 촬영 스텝이랑 이 조명팀이랑 다 같이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일어나는데 밥을 다른 PD가 내니까 되게 기분 좋더라. 난 오늘 출연자로 갔으니까. 그래서 녹화 끝나고 제가 좋아하는 김포공항, 그러니까 제주공항 근처에 도두항이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근처에 가면 또 예쁜 카페들이 많이 있거든요. 항구 이름인가요? 도두항. 거기 가면 도두 해녀의 집이라는 곳에 원래 전복 물회가 되게 맛있고요. 그리고 순옥인의 명가라는 곳에서 하는 전복 해물탕도 맛있거든요. 네. 근데 하여튼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제가 또 제주도까지 가서 일만 하고 올라오면 되게 좀 속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후에 또 이렇게 티타임 하고 혼자서 카페 놀이 하다가, 그리고 이제 비행기 타고 6시 30분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에 8시 40분쯤 도착해서 후다닥 이제 9호선 타고 내려와서 지금 집에 딱 들어와서 내가 이제 막 박동훈 부장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 1월 24일 9시 13분입니다. 아까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는 9시에 딱 시작을 하는데 우리 김 작가께서 제가 바빴어요. 예, 집에 꼬리는 못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그렇다고 내가 이 버스 안에서 안녕하십니까 마치 이렇게 DJ처럼 혼자 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그렇게까지 두껍지는 않아. 그렇지. 근데 확실히 그냥 느끼는 건데 제주는 놀러 가도 좋은데 일하러 가도 좋네요. 그리고 역시 재미 중에 최고의 재미는 돈 버는 재미야. 제주 MBC에서 좀 두둑하게 아니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괜찮더라고요. 네,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은 언젠가요? 방송은 2월 중에 아마 나갈 것 같고요. 네. 크기가 소통의 고수가 유튜브로도 올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주 MBC에 제주에서만 방송하는 프로그램이지만 나중에 유튜브에서도 올 것 같아요. 소통의 고수요? 소통의 고수라고 로컬, 우리가 왜 흔히 지역 방송, 지역 자체 제작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요. 네. 가서 재미나게 또 1시간 떠들고 갔죠. 어떤 주제로 혼자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그러니까 제가 강연하고요. 네. 50분간 강연하고 20분 정도 질의응답 하는데 저는 그냥 소통의 고수라 그래서 딱 연락이 왔는데, 제가 사실 가끔씩 이 강연 요청 올 때 그 강연이 끝나고 나서 유튜브에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하는 고민이 있어요. 네. 뭐냐면 유튜브는 알고리즘상 제 강연을 보고 좋아하시는 분이 그걸 계속 끝까지 듣고 나면은 제 강연이 뜨고 뜨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면은 비슷한 내용이 자꾸 겹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야, 이 사람은 여기 가서도 이 얘기하고 저기 가서도 이 얘기하고 똑같은 말만 계속 이렇게 반복하네라고 느끼실까봐 제가 하는 고민 중 하나는 이렇게 어디선가 강연 요청이 오면은 뭔가 새롭게 이걸 강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가서 소통의 고수는 이제까지 안 해본 얘기를 좀 해보기 위해서 뭘 딱 했냐면 일단 접근 방식을 좀 새롭게 해봤어요. 소통의 고수가 되는 방법이 뭘까. 나는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경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 경청의 소중함을 두 공간에서 배웠다. 네? 그 두 공간이 있는데 한 공간은 MBC고 또 하나의 공간은 제주도다. 그러면서 나는 24년간 PD로 일하면서 경청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현장에서 PD로 일을 할 때
스텝이나 배우들에게 지시를 하는 것보다는 질문을 하고, 이 씬 혹시 어떻게 찍을까요? 이 씬 어떻게 연기하실 건가요? 질문을 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나의 연출을 하는 데서 되게 많은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인생에서 큰 고비가 와서 명예퇴직을 선택하고 퇴사했을 때 내가 아마 서울에서 혼자 지냈으면은 되게 힘들었을 거다. 근데 나는 제일 그 시절에 제가 2021년도에 퇴직하고 나서 했던 것 중 하나가 1년 12달 제주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제주도 내려가서 3박 4일간 여행을 하고 왔거든요. 네. 화요일 날 오전 비행기로 내려가서 금요일 날 오후 비행기로 올라오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제주도에 내려가는 그게 내 삶의 큰 어떤 낙이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딱 한 번 3박 4일 가는데도 한 달 내내 즐거운 게 일단 다음 달에는 어디를 갈까? 서귀포에 갈까? 모슬포에 갈까? 협재해수욕장 갈까? 이거를 찾아보는 재미가 있고 여행하는 3박 4일도 즐겁고 또 갔다 오면은 여행 기간의 그 추억을 곱씹어 보면서 이거 사진 정리하고 나중에 또 혹시라도 블로그에 올릴 수 있는 여행 일지 같은 거 글 쓰면서 또 재밌고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 얘기를 했죠. MBC와 제주도에서 내가 배운 점, 소통의 즐거움에 대해서. 하여튼 그래서 나름 열심히 해봤는데 뭐 방송 어떨지 몰라. 박동원 부장님. 네. 괜찮아. 나 오늘 네. 혼자 좀 이렇게 좀 달려도 돼? 그럼요. 오늘 내가 이 도두항 앞에 있는 그 카페에서 이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카페에서 바다 풍경을 채 즐기지를 못할 정도로 어떤 한 책에 완전 몰입해서 빠져서 읽었는데 이 책 얘기를 나는 꼭 하고 싶어요. 도도항에서 읽은 읽은 책. 한국 이름이 도도항이. 도두예요. 도두항. 도두항에서 읽은 이 한 권의 책. 이 책을 내가 어떻게 만났는지 그 사연도 나름 있어. 재밌겠다. 이게 뭐냐면 제가 왜 작년에 읽은 책 중에 도둑맞은 집중력을 재밌게 읽었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요즘 시대에 앞으로 내가 생각했을 때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 미래 인재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집중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난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집중력이 강한 사람이 아무래도 어떤 일에서 성과를 내기가 더 쉬우니까. 네. 그래서 저는 도둑맞은 집중력에서 저는 항상 책을 읽고 나면 그래서 이 책에서 내가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만 찾아보자. 뭘까? 그런데 그 책에서 나온 여러 가지 해법 중에 제가 삶에서 실천해 보기로 선택한 전략은 뭐냐면 뉴스를 종이 신문으로 보는 거였어요. 제가 그전에는 왜 요즘 뉴스 솔직히 종이 신문으로 안 보잖아요. 스마트폰에 다 뉴스가 있으니까. 보고 싶어도 보고 싶어도 사실 주변에서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종이 신문? 뭐 그렇다고 그거를 그렇지. 배달을 시키면 그거 한 2만 원 넘을걸요? 근데 나는 그거 배달을 시키기로 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도둑맞은 집중력에서 딱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인터넷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동안은 집중력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 뉴스를 보러 들어갔다가 자꾸 딴 데에 끌려다닐 거다.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왜 요즘은 인터넷 뉴스 창에 이게 광고가 되게 교묘하게 배치가 돼 있어서 네. 왜 뉴스 화면을 기사를 읽기 위해서 스크롤을 하려고 했는데 터치를 했는데 갑자기 어느 쇼핑 앱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막. 그렇죠. 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디지털 뉴스는 좀 근데 그 책을 읽고 그 책에서 뭐라 그랬냐면 종이 신문을 보는 게 집중력을 키우는데 되게 좋은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종이 신문은 일단 뉴스를 한눈에 한 화면에 쫙 다 조판을 해놓고 당신이 읽고 싶은 걸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 그리고 하루에 10분이면 10분 딱 요 시간 동안 왜냐하면 종이 신문은 왜 1면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딱 보고 나면 그 다음 덮고 이걸 버리지. 그러니까 이 인터넷 뉴스는 무한 스크롤이잖아요. 그렇죠. 관련 기사가 창을 뜨고 계속 달아오르니까.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뉴스를 하다 보면은 신문, 이 뉴스를 소비하는 시간이 무한정 길어질 수 있는데 종이신문은 그렇지가 않거든. 끝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겨레 신문을 종이신문으로 구독해서 그 책을 읽고 나서 배달을 해서 매일같이 받아서 읽거든요. 근데 한겨레 신문이 왜 각 신문사들이 새해가 되면 신년 기획으로 뭔가 힘줘서 하나 하는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네. 올해 그 2024년에 한겨레 신문의 신년 기획 특집이 뭐냐면
도파민 인류야. 도파민 인류. 그러니까 이게 요즘 인류는 디톡스 하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도파민은 주로 새로운 것을 탐색하거나 성취하는 과정에서 그 기쁨의 감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우리가 이 도파민,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게임이나 쇼핑할 때 막 이 보상 작용처럼 분비되는 이 도파민에 우리가 점점 중독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점점 사회 문제가 돼가는 이 도파민 중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도파민 인류라는 그 기획 기사들이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신문에서 기획 기사를 읽다가 어떤 교수님의 인터뷰가 나오는데, 그 인터뷰 제목이 이거예요. 빅테크 기업들이 중독 설계를 해서 중독 설계.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앱이라든지 왜 이 그 UI 같은 거 있잖아요. 유저 네. 인터페이스 같은 거를 중독성이 강하게 설계를 해서 뇌 보상 회로를 자극해서 쾌감을 유발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건 내가 평소에 느끼던 다른 책에서 읽었던 것도 사실은 이런 얘기를 많이 읽고 있었는데, 그때 봤더니 도파민 자극 기제 알고리즘의 비밀이라 그래서 이 호모 아딕투스, 그러니까 어딕션, 어딕트가 왜 중독자잖아요. 중독 인간이네. 그렇죠. 네. 호모 아딕투스, 그러니까 중독 인류라는 책을 내신 그 연세대 경영학과 김병규 교수님이 계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이분이 심리학이나 정신과 의사가 아니라 경영학과 의사인데 교수. 중독 이 문제를 갖다가 이분이 다루신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분이 경영학과에서 이 책을 내게 된 경영학과 교수인데 호모 아딕투스라는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분이 경제의 3단계 발전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00년 전에는 제품 경제 시대였대요. 네. 제품 경제 시대. 자, 100년 전에 제품 경제 시대는 뭐냐면, 세탁기를 예로 들면은 책에서 나오는 예인데, 세탁기가 제일 먼저 나온 게 언제인 줄 알아요? 100년 전이에요. 1911년에 그 월풀에서 나온 세탁기. 그러니까 거의 한 112년 전인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가정용 세탁기가 한 대 가격이 $100였는데, 그때 미국에서 나온 게 이제 $100인데 미국 교사 월급이 $40였대요. 근데 1911년이니까, 그러니까 말인즉슨 지금으로 치면은, 만약 지금 교사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치면은 1000만 원에 해당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세탁기가 나왔던 그 100년 전에는 세탁기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어. 생각해, 우리가 아무리 세탁기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늘 그냥 손빨래 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었어. 늘 그냥 빨래방망이로, 빨래는 빨래방망이로 두들겨서 손빨래를 하는 거였고, 그리고 그것도 내가 하기보다는 사실은 흑인 노예는 없었겠지만 아무래도 그냥 일하는 이렇게 가정부나 이런 사람들한테 주로 시켰던 거기 때문에 1000만 원씩이나 주고 세탁기를 사는 사람은 누구였냐? 돈 많은 사람만. 그러니까 부자들만이 물건을 살 수 있던 시대. 이게 제품 경제 시대래요. 네. 자, 근데 이게 1960년대 이후로 바뀝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본격적인 소비의 시대가 이제 들어서게 되고, 그리고 제품 생산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제품 가격이 일단 훅 떨어지잖아요. 네. 막 1000만 원씩 하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막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자, 점점 이제 그 하면서 요즘은 왜 세탁기 저가 제품은 30만 원도 한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물건값이 싸지다 보니까, 자, 제품 경제 시대에서 뭘로 가냐면 관심 경제 시대로 간대요. 뭐냐면 물건을 이제는 많은 경쟁자들이 생겼어. 그래서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돈이 있어야 물건을 샀는데, 이제는 누구나 다 돈은 있어. 근데 어떤 제품을 살 것인가는 소비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기업만이 물건을 팔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관심을 끄는 그 수단이 뭐냐? 광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하기 시작했고, 나는 이 책이 재밌었던 게, 내가 PD로 일하면서 느꼈던 걸 그대로 설명을 해줬거든. 이 광고를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게 TV 광고라는 거예요. 물론 라디오도 물론 그거지만, 눈으로 일단 보는 그런 어떤 그 시각적 효과가 있어서 TV 광고가 있는데,
자, 근데 TV 광고는 결정적인 어떤 그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자, 내가 1시간짜리 드라마를 만들잖아요. 네. 60분 드라마에 광고를 30분을 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사람들이 안 볼 거고, 60분짜리 드라마면은 광고는 6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6분 광고 슬롯을 방송사에서는 아주 비싼 가격에 판다는 거죠. 왜냐하면 드라마 제작비 자체가 많이 나오니까, 한 몇 억씩 들여서 제작비를 만드니까 거기에 광고를 붙일 때는 광고 판매 단가도 아주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 경제 시대에는 광고를 누가 할 수 있냐면은 대기업만이 할 수 있었대요. 많은 광고비를 집행할 수 있는 대기업만이. 네. 자, 그러다가 이제 TV 광고의 시대에서 디지털 광고의 시대로 넘어와요. 자, 이게 지금 다 호모 아딕투스란 책에 나오는 내용이죠? 책에 나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왜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가 중독 인류라는 책을 썼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 이제 TV 광고의 시대에서 인터넷 광고의 시대로 오면서 뭐가 바뀌냐면은 광고의 단가는 훅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왜 그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인터넷 그 모바일 광고 같은 거는 그냥 100만 원에도 광고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클릭당 네. 몇 번 하는 동안만 해도. 네. 근데 예전에 TV 광고는 그렇지 않았거든. 몇 천만 원, 몇 억씩 들였었는데. 근데 이제는 광고 단가는 내려갔는데 광고의 효율은 더 높아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디지털 광고는 타겟 광고가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40대 남자 스키장에 관심 있는 사람. 이를테면 내가 페이스북에 스키장 사진을 올리면서 나 지난주에 어느 스키장 갔다 왔어라고 올리면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왜 내 이 스마트폰 인터넷 뉴스나 이 사이사이에 스키장 광고라든지 스키샵 광고들이 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광고가 TV 광고가 다른 건 뭐냐면 광고의 비용은 내려가면서 효과는 더 높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광고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무한 증식하게 된 거예요. TV는 60분 방송 프로그램에 6분만 광고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왜 인터넷 뉴스 화면 보면 그 안에 광고창이 몇 개가 있잖아요. 이게 마음만 먹으면 진짜 막 여러 개를 배치를 할 수가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광고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자주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하는 게 뭐냐? 사용 시간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제는 관심 경제에서 중독 경제로 갔다는 거죠. 중독 경제? 자, 그리고 중독 경제로 가는데 여기서 또 큰 그것 중 하나가 뭐냐면, 자, 우리가 제품 경제 시대나 관심 경제 시대에서 기업이 물건을 하나 팔잖아요. 죄송해요. 내 얘기 오늘 너무 신나서 오늘. 난 이 책이 너무 재밌어서 이 책을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 자, 그래서 결국 그 도두항에서 읽으신 책이 이거죠? 호모 아딕투스. 아딕투스.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이 세 번째 얘기가, 그러니까 이 중독 경제에서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LG전자에서 냉장고를 팔잖아요. 네. 냉장고를 하나 사. 그러고 나면 내가 10년 동안은 냉장고를 살 일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나도 LG에 관심이 없고 LG전자도 소비자에게 별 관심이 없어. 10년 동안은. 자, 근데 우리는 물건을 이제 어디서 사냐면은 쇼핑 앱을 통해서 사잖아요. 네. 내가 만약 어떤 쇼핑 앱에서 물건을 사면은 이 쇼핑 앱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플랫폼 기업은 내가 10년 뒤에 다시 돌아오지 않아. 나는 이 안에서 냉장고도 사고 스마트폰도 사고 여행 상품도 사고 다 살 거란 말이야. 계속 붙들어 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예전에는 소비자를 중독시킬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안에서 만나는 이 빅테크 기업들은 소비자를 중독시키는 게 목표가 돼버린 거지. 하여튼 자,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우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듣고 우리 박동 부장님의 느낌은? 이 책 소개에는 이렇게 돼 있네요. 중독 메커니즘을 알면 부가 따라오고 중독에 그렇죠. 빠지면 부를 빼앗긴다. 맞아요. 앞으로 뜨게 될 산업에 대해서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양극단의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중독성이 강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면은 그게 뜬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전혀 반대로 중독을 막아주는 또는 중독 프리,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뭔가 서비스가 나온다면 그것도 또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인생 이막에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한다면 네.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후자로 가야 돼요. 네. 돈이 최고의 그건 아니니까 그렇죠. 지금 뭔가 새로운 일을 찾을 때는 그렇죠. 근데 제가 뭐 아시다시피 이 자기계발 중독자로서 그렇지. 중독의 대상도 사실은 발전적인 거면 그렇죠. 예. 괜찮죠. 제가 저는 이 자기계발 중독자로서 이 책을 읽으면서도 또 이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을 이게 펼쳐주는 책인데 이 안에서 자기계발의 어떤 뭔가 메시지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3가지로 내가 정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중독 경제 시대를 살아가는 최선의 방법, 그러니까 네. 중독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3가지가 딱 있는데요. 첫 번째, 트리거를 제거하라.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앱 알람 같은 거 차단해 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알람 같은 거, 왜 할인 광고라든지 막 이런 그 별로 중요하지 않은 배송 완료 메시지 막 이런 것 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에 자꾸 우리가 주의를 빼앗기다 보면 그 앱 속에 자꾸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아예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떤 그 스마트폰을 쓰게 하는 어떤 트리거를 제거하라. 앱 알람을 제거하라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건강한 중독을 찾아내라. 그래서 디지털 기기에 대한 중독을 보다 건강한 중독으로 대체하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는 아까 사실 이게 오늘 그 카페에서 본 어떤 장면이 난 되게 기억에 남는데 가족이 제주도 여행을 왔어요. 근데 오늘 제주도 지금 막 바람 불고 막 어제 눈 와가지고 막 난리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어제만 해도 비행기 못 뜨지 않았나요? 못 떴어요. 그나마 다행히 오늘은 떴는데 자 이렇게 악천 후에 제주도를 놀러 왔으니까 이 가족이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거는 그나마 바다 전망, 오션뷰 카페에 앉아서 이렇게 거기 베이커리 카페였으니까 아이들이랑 빵 먹고 이런 거였겠죠. 근데 나는 책을 읽고 있는데 저기서 진짜 애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소리를 지르는 게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이게 점점점 왜 데시벨이 높아져 가는데 이게 뭐냐면 아빠 나 좀 봐줘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는데 아빠가 안 보니까 계속 더 막 소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아빠는 이어폰 꽂고 이 아이패드 하나 펼쳐놓고 넷플릭스에 빠져 있는 거야. 거기까지 가서 뭘 넷플릭스를 봐. 근데 나는 그것도 또한 이해는 가. 아빠가 휴가 와서 이것도 내 휴가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애는 2살, 3살 난 애들은 아빠가 자기를 안 봐주면 왜 계속 소리가 더 커지잖아요. 네. 다시 한번 느낀 게 우리가 이 디지털 기기에 대한 중독을 보다 건강한 중독으로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 아니 어차피 뭔가에 중독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려면은 하여튼 건강하고 발전적인 거에 중독되는 게 낫죠. 그리고 우리가 왜 중독될 수밖에 없냐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요즘 너무 많은 정보가 있고 너무 많은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다 일일이 하나하나 생각하고 하려고 그러면 다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편하게 루틴을 만들어 놓는 거거든. 근데 그 루틴이라는 게 계속되다 보면 이게 사실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자칫하면 또 이제 중독이 될 수도 있고 저는 그래서 사실은 책 읽고 뭐 걷고 이런 그 루틴을 만들고 그걸 습관으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책에서 이 저자가 또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디지털 기기에 쉽게 중독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목적을 두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목적이 없는 시간은 주어진 시간 동안 반드시 끝내야 할 임무가 없는 시간이고 그럴 때는 그냥 본능적으로 우리는 손쉬운 즐거움을 찾는데 그게 스마트폰 속에는 가득하다는 거죠. 킬링타임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그 심심풀이로 뭐 한다. 시간 죽일 때 뭐 한다. 시간 죽일 때 습관적으로 보게 되는 건데 사실 인생 되게 짧거든요. 그럼요. 그 상가를 집중적으로 연말 연초에 다니다 보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더 드는데. 그래요? 죽일 시간이 어딨어 지금. 나는 킬링 타임이라는 말은 실은 킬링 라이프하고 똑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것은 인생을 구성하는 요소고
인생의 재료가 시간인데 그걸 킬을 한다라는 거는 인생을 죽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사실은. 사실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지하철 타서 스마트폰에 그렇게 그 연예 기사 같은 거 계속 쫓아다니는 게 되게 아깝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아까워서 그냥 창밖의 풍경이라도 보면서 있고 싶지 맞아요. 힐링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창밖의 풍경 얘기하시니까 이제 가서 거기 이제 제주 MBC에서 일하시는 분 가운데 거기도 또 주말 부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은 그 부인하고 아이는 서울에서 이제 있고 남편은 제주 MBC 직원인지라 주말에 이렇게 가는데 뭘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해서 나는 저기 아침에 오면서 그래도 너무 좋았다고 나는 그래서 제주도 올 때 뭐가 제일 좋냐 그래서 내가 나는 비행기 타고 올 때 바다가 비행기 창밖으로 이렇게 보면 창밖으로 바다가 착 펼쳐지는 그 순간이 난 너무 좋아서 항상 나는 창가 자리를 좀 뒷자리라 하더라도 창가 자리를 나는 선택해서 앉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당신은 무조건 복도 자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조금이라도 빨리 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앞쪽에 복도 자리에서 조금,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딱 느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나는 제주도에 오는 것을 여행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 순간도 즐겨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선생님은 가족을 만나러 서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내려서 가족을 만나러 가는 그 목적이 더 중요한 거다. 근데 나는 우리가 보내는 시간에 있어서 수단은 없는 것 같다. 나는 모든 시간을 의미를 두고 즐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행기를 타고 갈 때도 창밖 풍경을 보면서 그 순간을 나는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꼰대 같았어. 아니, 저도 그래요. 근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 박근혜 부장님은. 그지? 네, 그거랑 같은 맥락이잖아요. 서울에 살면서도 서울 여행하면서 여행하듯 사는 거.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저는 3호선 타고 갈 때 이 압구정역에서 옥수역 갈 때 갑자기 바깥에 지하철에서 탁 그 바깥에 풍경이 확 터질 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창밖을 이렇게 멍하니 보면서 보던 책도 잠시 그 시간 동안은 덮고 그죠? 저도 졸다가도 그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에 우리가 보내는 이 순간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동감? 참 저희 지난주에 쉬었잖아요. 제가 나트랑에 우리 또 김 작가님 꼬임에 넘어가서 혹시 가서 속았어 막 그런 순간도 있었어요. 진짜? 근데 나는 내가 우리 박동 부장님이 막들은 가고 난 다음에 문득 생각한 게 잠깐만 박동 부장님은 나만큼 안 즐거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 왜 그런 줄 알아요? 왜요? 나는 혼자 갔잖아. 박동 부장님은 돌봄 노동에 노동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가족과 갔기 때문에 가이드. 그러니까 약간 일의 이 비중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순간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또 박동 부장님이 갔다 와서. 근데 하여튼 그냥 전체적인 인상은 어떠셨어요? 좋았던 것도 있고 뭐 아쉬웠던 것도 있고 그런데 하나씩 골라줘. 좋은 건 뭐가 좋고 아쉬운 건 뭐가 아쉬웠어? 제일 좋았던 거는 그 알파인 코스터를 그거 너무 재밌죠? 예, 그거를 많이 tas어요. 많이 탔구나. 예. 그치, 많이 타려고 하면 많이 있어. 달랏에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저기 그 빈 원더스라고 우리로 치면 그 에버랜드? 예, 섬 하나가 에버랜드처럼 돼 있는 데에서 사실 하루를 꼬박 썼는데 사실 기대 무한 못한 것들도 있었고 그런데 알파인 코스터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그런 놀이가 없거든. 우리나라에서 제가 한번 타봤어요. 네, 타봤는데 우리나라에 있다고? 있어요. 이 나트랑에 있는 나트랑 빈 원더스에 있는 알파인 코스터 그리고 달랏에 있는 달랏의 숲속으로 가는 알파인 코스터가 훨씬 좋고 그리고 안전합니다. 예, 그래서 특히 가족분들 어린애들 데리고 가시는 분들은 저는 그건 강력하게 권합니다. 강추지. 예, 강추. 코스도 이게 괜찮았고 아이들한테는 사실은 뭐냐면 이건 어디 가서
해볼 수가 없거든, 한국에서는. 맞아요. 그리고 비슷한 어떤 가격도 저렴하고. 그렇지, 그 가격에. 어. 아쉬운 점은 뭐가 아쉬웠어? 제일 아쉬웠던 건 매연이에요. 뭐야? 매연. 응? 매연. 매연? 매연. 아, 두 가지 박동자님 매연인데. 참, 맞아. 네, 두 가지 매연이. 예민하시죠. 제가 예전에, 호이안 다낭도 가봤었어요. 베트남 두 번째인데, 그때 다낭은 금방 거쳐갔고, 호이안은 마치 경주나 교토 같은 그런 좀 고즈넉한 곳이라, 그치. 예, 그렇게 오염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뭐, 교통량도 많지 않고. 그런데 이번에 나트랑 가보니까 꽤 큰 도시고, 그런데 저는 이제 오토바이가 전기 오토바이로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안 그렇더라고요. 여기는 그렇지. 예전 오토바이고, 맞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매연이 굉장히 심하고, 더불어서, 전 달랏도 깜짝 놀랐어요. 공기가 너무 나빠서. 아, 그렇구나. 그런 거 못 원래 그 느끼셨어요? 정도면 공기가 좋아야 되는데. 그죠? 왜 나쁜가 봤더니, 왜 나쁜 거야? 그, 오토바이야? 불법 소각이 너무 많은 거야. 불법 소각. 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주도도 시골 가보셨어요? 제주도 시골에 가면 의외로 공기가 좋지 않아요. 제주도 시골 마을에. 그 쓰레기 불법 소각 예, 같은 거? 아침에 그 해안가 마을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맞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사방에서 쓰레기를 태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아요. 매캐하고. 그렇구나. 예, 왜냐면 제대로 된 소각장에서 태우면 이걸 그렇지. 뭐 시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이거는 그렇지. 아무거나 막 태우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베트남이 그게 심하고 달랏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달랏에서 전망이 좀 위쪽에 산동네 쪽에 시내에서 떨어진 곳에 그 작은 그 부티크 호텔 되게 저렴한데 정말 좋았어요. 호텔은 시각적으로는 정말 좋았습니다. 문 딱 열면 눈앞에 쫙 가리는 거 펼쳐지고 그치. 네, 그런데 창문을 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랬어. 그 사방에서 태우는 매연 들어와서 그 플라스틱 태우는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랬구나. 저희가 얼마나 심했냐면 거기서 이제 그 온수풀이 있더라고요. 되게 저렴한 이 호텔인데 그래서 거기서 놀고서 옷이 약간 덜 마른 채로 그래서 이제 베란다에 살짝 널어놓고 잤어요. 다음날 옷을 넣으려고 했는데 옷이 냄새가 배요? 그 탄내가 배어가지고 아이고야. 입기가 힘들 정도로? 입기가 힘들 정도로. 그 정도구나. 야, 그래서 이 베트남이 그러니까 이 화면으로 보면 되게 좋잖아요. 그런데 그 달랏마저도 이 소각 그 오토바이 달랏은 오토바이다 그 불법 소각이 진짜 냄새가 심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관광지가 너무 안타깝다. 그런 또 그게 있었구나. 그랬었고, 나는 비염이 심해서 냄새를 못 맡아서 그런가 보다.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랬구만. 네, 그랬고 뭐 좋았던 거는 여러분 혹시 가실 일 있으면 그 제가 1번으로 꼽는 식당 우리 두 끼 먹었는데 쉐라톤 호텔, 그러니까 나트랑 해변가에 딱 면하고 있는 가장 호텔. 좋은 자리에 쉐라톤 호텔이 있습니다. 근데 그 1층에 난 감히 가면 그 안에 들어가 본 적은 없어. 비쌀까봐. 감히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 왜냐면 거기 식당이나 빵집이나 이런 데 가격이 우리나라의 일반 식당이나 빵집보다 싸요. 아니, 그건 당연하지. 그건 당연한데,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보다 저렴한 국가에 가면 두 가지 지출에 있어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굉장히 저렴한 로컬 음식. 또는 굉장히 파인 다이닝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가격 때문에 절대 접근하지 못하던 거를 이를테면 여기서는 막 오마카세 같은 막 그런 어떤 느낌에 예, 거기서는 가능한 여기서 그냥 일반 식당 가는 가격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좋은 가격에 적당한 가격에 먹는 방법. 그 다음에 좀 거리 음식을 진짜 싸게 먹는 방법. 두 가지 접근법이 있는데 저는 첫 번째 방법을 꼭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고. 박동훈 부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나는 왜 그런 걸 못하는지 깨달았어. 왜요? 난 뭐가 있냐면 네. 돈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가지 않은데
혼자라서 그런 왜 이렇게 정찬 하는 그런 다이닝 레스토랑 이런 데 들어가서 혼자 테이블 잡고 있는 약간 그게 대한 내가 약간 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왜 내가 좋아하는 뭐 반미라든지 이런 거 그냥 길거리 스트리트 푸드니까 혼자 가서 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 쌀국수집도 그렇고. 네. 근데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다음에는 혼자라도 그래도 좀 용기를 내서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쉐라톤은 제가 올해 4월에 또 쉐라톤을 나트랑을 갈 것 같거든요. 아, 그러세요? 제가 나트랑 얘기를 하도 했더니 친구들 중에서 야 같이 가자라고 한 친구들이 몇 생겨가지고 걔들이랑 같이 가기로 했어. 이번에 제가 개발한 꿀팁들이 몇 개 있어요. 좋아. 사실 참고로 같이 가는 친구들도 MBC 친구들이야. 그래, 여행 카페 같은 데서는 잘 나오지 않는. 알았어. 좋아. 야 이게 계속 약간 되먹임이다. 내가 가서 추천해주고 박수홍 부장님이 가서 또 좋았던 대로 또 나한테 다시 추천해주고. 근데 제가 얘기를 꺼내다가 멈추면 또 듣는 분들한테 정보가 안 되니까 원픽의 식당을 고르라면 아까 그 쉐라톤 호텔 1층에 있는 피자 포 피즈라는 식당이 있어요. 베트남 이 피자 포 피즈가 베트남의 주요 도시마다 있는 체인점인데 제가 먹어본 평생 살면서 먹어본 가장 맛있는 피자와 퐁듀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박동훈 부장님이 해외 생활도 꽤 오래 하고 세계를 다니면서 네덜란드에서도 식사를 하시고 그런데 정작 최고의 피자는 나트랑에 있더라. 이거 재밌다. 굉장히 혁신적인 식당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피자를 8조각으로 보통 내잖아요. 그것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몇 조각으로 낼지를. 그런데 그렇게 내 식구가 넉넉하게 먹고 우리 돈 한 5만 원? 훌륭하네. 퐁듀 포함. 황당했대. 솔직히 먹고 황당했어요. 재료도 너무 좋았는데 물론 베트남에도 그 옆에 또 인터컨티넨탈 호텔 1층에 있는 또 카페, 여행 카페에 많이 나오는 데는 사실 비싸더라고요. 비싸고 별로 맛도 없었는데 여기는 진짜 강추. 알았어. 강추고 그다음에 또 하나 꿀팁. 보통 나트랑에 가시면 전에 김 작가님이 묵으셨던 버고 호텔, 그 옆에 레갈리아 골드 호텔, 이 두 개가 사실은 가장 중심에 있는 가성비 호텔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구나. 나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골랐는데 가성비 호텔. 물론 여기 주변에는 그 마사지 샵이라든지 유명한 식당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맞아. 마치 거기 있으면 편의성이 뛰어나죠. 성인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어린이를 데리고 가실 때는 문제는 그 주변은 보도블록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도로 걸어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너무 그치. 길이 좁고 보도블록이 약간 있어도 오토바이를 세워놓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운 거리가 의미가 없어요. 위험해서 택시를 타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묵지 마시고요. 그러면 그 아노바 호텔이라고 한국 분들 잘 안 가는 작년에 생긴 호텔이 쉐라톤 가까이 있어요. 쉐라톤 근처에 있어요? 그러면 바로 바닷가인데? 전망이 쫙 뚫리는 신상 호텔이고 롯데마트가 대각선 건너편에 있는데 그렇구나. 이상하게 한국 분들이 안 가세요. 그래요? 롯데마트도 사실은 꼭 가야 되는 코스 중 하나인데. 굉장히 편한 위치에 좋은 전망에 버고 호텔, 레갈리아 골드 호텔과 거의 같은 가격이니까 알았어. 괜히 한국인 카페에서 거기 막 헤매지 마시고 오늘 먹고 자고 최고의 이 추천을 하나씩 날려주시는구나. 마지막 꿀팁. 자, 그 유명 리조트는 너무 비싸잖아요. 나트랑도 비싸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리조트는 즐기고 싶은데 돈은 좀 모자라.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 뭐야? 시내 가성비 호텔에 묵고요. 원데이 패스라는 걸 사세요. 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유명 리조트들 중에서 원데이 패스를 파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아미아나 리조트라는 데 유명하거든요.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데 수영장, 비치 다 갖고 있는 그런 데인데 거기를 그냥 자게 되면 하룻밤에 한 4-50 됩니다. 그런데 가성비 호텔 10만 원짜리 자고
거기에 그 어른이 50만 동이니까 얼마야? 25,000원 정도? 25,000원. 되는 원데이 패스를 사서 오. 먹을 걸 싸가서 수영복하고 그냥 거기 하루 그냥 일찍 가서 낮에만 지내다 오세요. 그러게. 네, 그러면 됩니다. 알았어. 이야. 그래도 식당도 우리 박 맛있어요. 분야님 가서 아주 그냥 잘 놀다 오신 것 같은데 얘기 다 듣고 나니까 이 정보를 구하느라고 새벽잠을 못 그랬어? 잤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예. 그래도 아이들은 너무 좋아했을 거고 이 기억이 또 오래 갈 거야. 그리고 뭔가 비교할 수 있는 게 있잖아. 네덜란드에 갔던 것과 여름방학에 네덜란드, 겨울방학에는 나트랑. 복 받았다, 복 받았어.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그치, 이제는 대입의 험난한 수능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니까. 예. 그래도 잘 하셨어요. 하여튼 뭐 더 드릴 말씀은 많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그건 또 우리 또 나중에 꿀팁을 더 개인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렇지? 혹시 뭐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아주 또 앞부분에는 막 이렇게 정보 위주로 가다가 또 뒷부분에 약간 또 엔터테인먼트 요소도 있고 좋은데요. 이런 구성. 여행의 좋은 정보는 큰 돈이 됩니다. 그럼요. 오늘 뭐 새벽부터 제주도 그러니까, 다녀오시고 목이 쉬시도록 방송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재밌었어 그래도 하루가.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월 마지막 날에 뵙겠습니다.